네, 이번에는 NGS 활용의 두 번째 분야로서 RNA-seq이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명 트랜스크립토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사체 연구가 되겠는데요. 전사체는 DNA를 전사하여 얻어진 트랜스크립션해서 얻어진 RNA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찍이 연구된 분야는 이제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의 개수를 알아내기 위해서 세포로부터 발현된 메신저 RNA를 선별하고 이 메신저 RNA의 상보적인 cDNA, 컴플리멘터리 DNA를 만들어서 이거를 시퀀싱한 뒤에 중복된 서열을 제거함으로써 몇 가지의 고유한 cDNA가 존재하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중복을 제거할 때 mRNA, 메신저 RNA I형을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도 알아낼 수 있는 보너스가 있겠죠. 또 각 메신저 RNA가 시퀀싱된 빈도를 측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발현량을 유추할 수 있는 흥미로운 점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아직 표준 게놈 서열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소위 Expressed Sequence Tech (EST)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많이들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세포의 종류에 상관없이 발현되는 하우스키핑 진도 있지만 조직 특이적인 유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 조직에서만 발현되고 다른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들을 전부 모두 카탈로깅 하려면 가능한 한 많은 종류의 세포를 대상으로 시퀀싱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조직 특이적인 유전자들을 많이 알 수가 있고 또한 질병과 정상을 구별하는 그런 DNA를 이제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그 여러 세포나 여러 라이브러리에서 얻어진 것들을 전부 수집해서 그거를 전부 모아서 이제 정리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NCBI에서 제공하는 유니진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니진을 만들 때는 초기에는 레퍼런스 게놈, 표준 게놈을 사용하지 않고 전사체 EST들만 서로 이제 상호 비교해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전사체 조립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사체 조립을 하다 보면 이것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간 유전자의 개수를 너무 과다하게 계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인간의 유전자가 몇 개인지 알고 보니까 표준 이 유니진으로 조립한 이 유전자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인간 게놈은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가 한 2만 5천 개, 또 단백질 코딩하지 않는 유전자가 한 2만 5천 개, 한 5만 개 정도로 보는데 유니진에서 나온 거는 약 10만 개 정도가 됐던 것이죠. 2배 정도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니진에는 또 하나의 유니진에서 제공하는 또 하나의 그 좋은 점은 뭐냐면 각 세포 라이브러리별로 어떤 유전자가 몇 번 관찰되는지 그 빈도수를 이제 알려주기 때문에 발현량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생거 시퀀싱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세포 라이브러리에서 그 시퀀싱 할 수 있는 EST의 양이 수천을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수천 EST를 시퀀싱 하다 보면 또 그 중에 상당수는 발현량이 높은 유전자를 계속 반복적으로 시퀀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EST를 모아놨는데 하나의 라이브러리에서부터요. 거기에 조사해 보니까 결국은 아주 발현량이 높은 유전자들이 상당 대부분을 차지하고 발현량이 낮은 유전자는 잘 찾기 어렵더라.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이 이제 마이크로레이 칩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레이 기술은 이제 SMP 마이크로레이 칩 볼 때도 얘기했었지만요. 각 유니진별로 고유한 부위를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고유할 텐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유한 부위를 찾아서 칩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샘플의 메신저 RNA를 cDNA에 바꿔서 그 칩에다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켜보는 것이죠. 그러면 발현량이 높은 유전자가 많아서 뭐 발현량이 낮은 유전자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간섭 현상이 없이 발현량이 좀 낮더라도 큰 무리 없이 측정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2000년대 초반 아주 선풍 같은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 DNA 마이크로레이 기술을 이용해서 됐고 이 진 익스프레션 마이크로레이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NCBI에서는 진 익스프레션 옴니버스 GEO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런 마이크로레이를 이용해서 실험한 논문들에서부터 논문을 투구할 때 그 데이터는 GEO에다 등록하도록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것은 이제 그 또 많은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라서 다른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후속적인 연구들도 많이 아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칩에 심어놓지 않은 유전자의 발현량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칩에 심어져 있는 유전자만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이 방법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퀀싱 비용만 절감해지면 이런 마이크로레이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EST 시퀀싱 한 것처럼 이제 직접 시퀀싱을 통해서 발현량도 재고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도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생거 시퀀싱으로는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NGS가 등장함으로써 아주 이걸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이죠. NGS의 경우에도 이제 EST 할 때와 마찬가지로 RNA를 cDNA, 상보적인 cDNA로 변환하고 이를 좀 더 작은 조각으로 한 번 더 자릅니다. 이번에는 자른 다음에 NGS 시퀀싱을 하는 이런 것은 이제 RNA-seq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얻어진 시퀀스는 이제 mRNA 시퀀스니까 결국 엑손에만 이제 매핑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개념에다가 매핑을 해보면 엑손 부위에서만 이제 나오게 되고 인트로는 이제 건너뛰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게 되면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폼도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보통 이 RNA-seq의 경우에는 한 샘플에서부터 수억 개의 그 조각 서열을 시퀀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발현량이 낮아도 시퀀싱 될 기회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생거 시퀀싱처럼 이제 뭐 수천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억 개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각 서열별로 시퀀싱 되는 이제 빈도가 높을 것이고 따라서 그 발현량의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꽤 높은 신뢰도를 갖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요, RNA-seq의 스트래티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RNA-seq을 통해서 잘게 메신저 RNA를 쪼개서 cDNA를 바꾼 다음에 쪼갠 다음에 시퀀싱을 하면 그 시퀀스 리드들을 이렇게 표준 개념에다가 매핑을 하게 됩니다. 매핑을 하게 되면 어떤 리드들은 이제 이렇게 전체가 다 매핑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리드 같으면 일부분은 여기다 매핑됐지만 그 다음에 요만큼은 요 부분은 매핑이 안 되고 그걸 건너뛴 여기서부터 다시 매핑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요 매핑이 안 되는 요 부위는 뭐겠습니까? 요 부분이 바로 인트론이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 부분도 잘 매핑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엑손이 될 것이고 또 이 부분이 매핑이 안 되니까 하나의 리드가 쪼개져서 매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트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것들은 요만큼 건너뛰는데 어떤 것들은 이만큼 건너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엑손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요만큼 짧은 엑손이 될 수도 있고 얼터너티브한 엑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엑손이 아니고 인트론이 훨씬 더 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엑손 그다음에 인트론이 굉장히 길고 엑손이 두 개가 있는 그런 폼. 그보다 좀 짧은 그 인트론을 가지고 있는데 인트론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죠. 이 뒤에 인트론은 다 공통으로 한 가지인데 이 앞에 인트론이 이제
짧은 거, 긴 거, 더 긴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 아주 긴 거는 하나밖에 없죠 리드가. 근데 이 중간치는 이제 두 가지 리드가 있고 짧은 것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폼은 좀 더 양이 많구나. 그런 mRNA가 많고 제일 인트로 길었던 이것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구나. 그래서 양의 그 어떤 메신저 RNA가 발현이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표준 개념이 없어요. 표준 개념이 없을 때는 이 리드들을 조립을 하는 거죠. 어셈블 조립을 해서 리드들끼리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여기에는 두 가지 이렇게 서로 다른 폼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비교해 보면 그 요 가운데가 조금 틀려서 이쪽 부분은 이거는 사실 나중에 개념은 있어야 아는 거지만 이 앞에 부분이 좀 차이 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표준 개념이 있을 때에 비해서 정확한 차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녹색 폼이 이제 여기서 발견이 안 됐다 그런 걸 이제 상징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표준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 RNA-seq의 경우에는 RNA 시퀀싱을 할 때는 RNA의 방향을 유지한 채로 시퀀싱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의 RNA를 cDNA에 바꿨기 때문에 이때 양쪽을 다 막 랜덤하게 시퀀싱할 수도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시퀀싱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표준 개념의 매핑을 할 때 만약에 한쪽 방향성을 유지한 채로 시퀀싱하면 이 mRNA가 이중나선 구조인 그 게놈의 정방향에서 나온 것인지 역방향 가닥에서 나온 것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알려진 유전자와 역방향으로 코딩되어 있는 그런 이제 RNA도 알아낼 수가 있고 이런 걸 이제 소위 엔티센스라고 얘기하죠. 이걸 해보면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부위에서도 많은 저세체가 얻어지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물질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현재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실 EST 프로젝트 할 때도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는 난 코딩 RNA들이 많이 발견되었지만 그때는 그 중요성을 잘 인식을 못했고 혹시 잘못된 실험이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난 코딩 RNA가 굉장히 많다. 단백질을 코딩한 RNA만큼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것이 아주 현재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사체 연구의 맹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시퀀싱에 사용되는 샘플이 이제 다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RNA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벌크 형태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세포들의 평균적인 현상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각 세포별로 유전자 발현 형태가 다를 텐데 이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암 조직 같으면 그 암의 한 덩어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른 돌연변이를 가진 서로 다른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발된 다양한 안셉터들이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또한 또 암세포 주변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데 그 면역세포들도 다양한 분화 상태를 갖는데 이런 것들을 종래의 방법으로는 일일이 세포별로 구별을 못하고 어떤 평균적인 그런 현상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암세포의 돌연변이가 같은 세포 안에 같이 있는 건지 서로 다른 세포에 있는 돌연변이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각 하나의 세포별로 따로따로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싱글셀 RNA-seq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각 세포별로 각 세포에다가 DNA 바코드를 세포별로 이제 다양한 DNA 바코드를 만들어서 각 세포별로
서로 다른 DNA 바코드를 삽입하는 그런 기술을 먼저 선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RNA-seq을 수행하면 나중에 그걸 바코드별로 따로따로 같은 바코드를 가진 DNA들을 RNA들을 모아서 보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세포에 나온 것이고 서로 다른 또 바코드 가진 것들을 또 모으고 이렇게 해서 바코드별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포들을 싱글셀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이제 개발해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물학적 시스템들은 매우 이질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포들이 서로 다른 세포들이 다른 것들이 모여서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암을 일으키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유전자의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이제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그 하나의 어떤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되거나 또는 뭐 염색체 특정 부위가 증폭 또는 결실되는 이런 것들은 DNA 시퀀싱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표준 게놈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염색체 한 부분이 이제 떨어져서 다른 염색체와 결합하는 소위 이제 트랜슬로케이션 이것을 이제 연구하려면 이제 홀 지놈 시퀀싱을 해서 아주 면밀히 검사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트랜슬로케이션이 일어나는 걸 찾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걸 굉장히 이제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발암 유전자 중에는 이런 트랜슬로케이션에 의해서 서로 다른 두 유전자가 조합이 돼서 소위 이제 퓨전진을 만든 그런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mRNA에서 서로 다른 두 유전자의 엑선들이 이제 모여 있는 것인데요. 그 RNA 시퀀싱을 하면 이런 이제 퓨전 진 프로덕트를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RNA 아까 봤던 그런 그 RNA-seq에서 나온 리드들을 표준 게놈에 매핑하면 하나의 그 서열 조각인데 한쪽은 이뭐 9번 염색체에 매핑되는데 또는 다른 한쪽은 뭐 21번 염색체에 매핑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그 염색체에 매핑되면 퓨전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면 지금 보시면 그 하나의 리드잖아요. 하나의 리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이제 스플릿돼서 이 경우는 이제 하나의 게놈에 매핑이 됐으니까 이 사이가 이제 인트론으로 스플라시 됐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쪽 리드들이 매핑된 이 염색체와 이것이 매핑된 이 염색체가 이렇게 한 염색체가 아니고 서로 다른 염색체였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 두 염색체가 실제적으로 그 샘플에서는 퓨전이 돼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퓨전의 이벤트를 찾기에 이 RNA-seq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히 암과 같은 경우에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